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프로TV에 처음 혹시 나오시나요? 삼프로TV는 처음이고요. 아, 네. 3프로 언더스탠딩에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일단은 그 두 개의 채널이 약간 달라가지고 네. 회사는 같은데 네. 어쨌든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시간이 있군요. 처음 출연하신 네, 네, 워낙 네.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디지털 자산을 이제 그 주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요. 저는 금융감독원에 1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지금 그 현행 법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드는 그 일에 한 3년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태평양에 온 건 24년인데 이제 그때는 또 민주당에서 한창 이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드는 일에도 이제 참여를 해서 좀 입법과 규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저희 법인이 많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모셨네요. 네. 네. 그 시기도 좋고 사실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국회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뉴스 챙겨 보시면은 굉장히 이름이 자주 나오십니다. 김호병, 자꾸 이름이 이름이 어려우시네요. 김효봉 어렵죠. 네. 변호사님 성함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를 맞습니다.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네. 오늘 아주 제대로 나를 잡은 만큼 네. 많은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제대로 다루지는 아직은 못했거든요. 또 양쪽을 비교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는 안 해봤어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침 제가 네. 이제 시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제인가 그제 정도에 정부에서 정책 발표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 이용자 보호법 마저 2단계 입법이랑 그리고 네.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법제를 좀 진행을 하겠다 정책적으로 그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많은 부분을 여쭤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일단은 클라리티 법안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클라리티 법안이 일단 통과가 언제쯤 될 거라 보시는지. 네. 예상 타임이군요. 그 얼마 전에 그 솔라나 정책연구소에서 네. 몇 명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네, 저희 맞아요. 해시드 세미나 할 때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녁에 그 좀 얘기를 하다 보니 8월 7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는 중간 선거 때문에 휴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한 2030년까지 밀린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2030년이 뭐야? 더 걸리지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이번 기회를 실기하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사실 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좌석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한 4석, 5석만 넘어가더라도 다수당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제 하고 계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상충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법안이 또 수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백악관이든 아니면 또 관련된 감독 당국이 아마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30년이 뭐야 더 될 수도 있지라고 하셨군요. 아니 사실은 네네. 밀러 대표님이 여기 나오셨었거든요. 그 친구 여기도 나왔었고. 오셨었어요. 저희한테 네. 굉장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공부해라. 저희를 안심시키고 그러셨어요? 가셨는데 네네. 이제 언젠간 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언젠가가 굉장히 먼 언젠가였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밀러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셔서 한번 얘기를 정치인의 나눠야겠어요. 언어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니 너무 미소가 순수하셔가지고 빨리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군요. 네. 예. 근데 마침 이제 와. 어제 나왔던 뉴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아마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이해상충을. 이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본인 자기가 얘기라. 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찌감치 사실 풀었어야 우리나라에서는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도 이해상충 조항이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백악관이 나서야 되기는 하죠. 백악관이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음. 뭔가 클래리티 법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직접 또 나서는 모습이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점을 여쭤보긴 했는데 네. 약간 짓궂게
변호사님께서는 시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다만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안이 미뤄지는 게 한국 그 금융당국, 한국의 어떤 금융 여건에 있어서는 네. 약간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의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 네네.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음. 클라리티 법안의 통과 시점 혹은 이제 통과 속도와 네. 한국에서의 어떤 규제, 법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연결이 많이 되죠. 사실 그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감독 당국은 기본적으로 그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를 항상 이제 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언제나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신중한 네. 2등. 그렇죠. 그 아, 이제 1등의 어떤 경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서 제도를 좀 그 빠르게 따라가는 그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략을 저희가 많이 취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미카 유럽연합에서는 미카가 나왔고 뭐 스테이블 코인 쪽은 미국 쪽 법안도 나왔고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클래리티 액트가 조금 늦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독 당국으로서는 이제 제도를 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벌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뭐 8월 7일 이전에 굉장히 백악관이 밀어붙여서 클래리티 액트마저도 통과가 되어버리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요청한 2개의 법안이 이제 다 마련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취임에서부터 180일 이내에 내 책상에 갖다 놔라라고 했던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이제 마켓 스트럭처 빌이었잖아요. 그게 클래리티 네. 액트고 그 2개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감독 당국은 항상 이제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 그리고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 미국의 속도는 중요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반대로 미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한 2등이 되고 싶으니까 더 그러면 시간 가지면서 좀 기다려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게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입법이 지연되면 우리도 같이 이제 지연을 굉장히 하지 많이 않겠냐는 지연이 말씀이신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는 자문사기 때문에 제일 앞단에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찾아오세요. 서비스 모델을 들고 오시죠. 그러면 예. 이제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은 규제에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그 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책임과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그 규제를 보류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엊그제 이제 금융위에서도 발표를 하신 것이 네. 이제 올해 중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중에 아마 금융당국이 만드신 법안이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한국에서 금융사업 하시는 사업자들은 규제를 이렇게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섣불리 진출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그런 상황 아니고 뭐라도 일단 해보자라고 하는 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있으면 사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어떤 금융 소비자가 미보호되는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쫓기듯이 들어올 수밖에 또 없는 약간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님 말씀 정확하시고 이제 이 시장이 기존 우리 전통 금융 시장과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 시장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KRX는 뭐 폐쇄적인 거래소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이제 존재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은 똑같은 상품을 파는 너무 많은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국내 파지티브 규제에 따라서 규제가 생길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리는 것인데 사실 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글로벌
그 플레이어들은 이미 다 움직이고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플레이어들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렇죠. 들어가면 굉장히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미국 법은 잘 모르시고 이제 미국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지만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클라리티 법안을 나름대로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제일 좀 근원적으로 들었던 의문이 뭐였냐면 네. 여기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를 명확하게 만드는 그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SEC가 하고 뭐를 음. CFTC가 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우리는 그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 네, 왜냐하면 그 클래리티 법안은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지금 지적하신 그 관할권의 이제 정리에 대한 부분은 미국은 굉장히 많은 복수의 그러니까 복수의 규제기관이 중첩적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굉장히 명료하게 음. 금융위, 금감원 이런 이제 두 군데서 금융 다 하잖아요. 감독 당국이 하나는 정책을 하고 밑에서는 이제 그걸 위임을 받아 집행을 하는 이런 되게 단일화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SEC와 CFTC의 관할권 배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 네. 이걸 나눈 의미가 생기는 지점은 이제 여기서 미국의 입법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구조면 SEC의 엄격한 규율을 받게 되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탈중앙화하고 네. 만약에 거버넌스를 좀 분권화를 하면 CFTC 규제를 받게 되니까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SEC 규제는 증권법 규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행인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격한 공시 의무를 지게 돼요. 근데 CFTC로 가게 되면 발행인에 대해서 공시를 하지 않고 체인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아. 이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돼요. 네. 부담이 훨씬 덜하죠. 낮아지고 네. 또 네. 자기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원래 이제 락업을 해야 되는데 네. 한 12개월 정도는 SEC 관할하에서는 못 팔아요. 근데 이게 분권화가 충분히 되어 있고 누구 한 명이 많은 물량을 안 들고 있다는 게 입증이 돼서 탈중앙화 됐다는 인증이 되면 6개월 정도 만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엑시트할 수 있죠. 초기 네. 투자자들이. 이렇게 규제 면에서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 입법자들이 관할권을 배분하면서 하는 얘기는 되게 명확한 거죠. 탈중앙화로 가라. 네. 그리고 거버넌스는 분권화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법안이 주는 어떤 그 관할권 배분에서 우리가 좀 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우리가 이제 사실 금융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서 많이 그렇죠. 이제 사용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제도에 반영을 했는데 한국은 제도 자체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한국도 그러면 한국의 어떤 금융 사업자를 꿈꾸는 뭐 사업가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끔 뭔가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면 정책 목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정책 목표는 지금 무엇인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들어보거나 논의한 적이 없죠, 아직은. 그렇죠. 예. 이용자 보호법은 규제법이었어요. 네. 이용자 보호법은 정말로 이용자 보호와 그다음에 이 좀 혼탁한 산업을 좀 규제하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의 그냥 커다란 규제만 들어왔어요.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하고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하지 마라.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산업이 뭐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발행을 자유롭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산업 성장의 면은 이제 고려되지 않은 법입니다. 네. 근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원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포섭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금융당국은 지금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산업을 규제하려는 이유가 이번에도 여전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기존 뭐 전통금융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네. 이걸 독자적인 산업으로 봐서 블록체인과 이제 디지털 자산을 뭔가 4차 산업으로서 우리가 한번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보겠다라는 건지 사실 우리가 이 비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네. 아. 근데 이 비전이 네. 밝혀져야
그래야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책 목표가 있어야 거기 그걸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당국이 여기 대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AI는 확신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AI는 우리가 지금 가자 하는 중이잖아요. 벌써 이제 막 짓자고 결정 다 내려놓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정책 목표가 명확할 때 나타나는 일인데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죠. 그냥 해야 되는 과제 자체가 입법, 현물 ETF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업의 육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이 사실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수단으로서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정말 그 해외 감독 당국이나 뭐 이런 이제 영국의 FCA 그다음에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싱가포르 MAS 이런 많은 그 관할권들 미카의 서문도 마찬가지고 읽어보시면 서문에 모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4차 산업의 되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회원국이 이 4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 것들이 이 앞에 굉장히 그 서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죠. 네.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 목표라던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계기가 있어야 조금 더 구체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아무래도 그 계기가 되어서 좀 목표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면은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조차도 조금 더 미뤄지고 그럴 확률이 있는 걸까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물론 우리나라의 이제 감독 당국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우리도 우리 감독 당국의 시각에서 이제 이 시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전통금융을 얼마나 더 혁신시킬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100%의 확신이 뭐 있지는 않으신 상황이 아니실까라고 제가 추측하는 것이고요. 네, 미국이 만약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다른 나라들은 선택지가 네. 많지는 않아요. 미국은 슈퍼파워를 가진 네. 나라기 때문에 그 세계의 어떤 규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의 규제가 약하거나 굉장히 완화되어 있으면 모든 산업이 거기로 집중이 됩니다. 유동성이 유동성과 기회와 기회와 예, 그러니까 공급하려는 자 그리고 수요자 모두 그 시장에 집중돼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의 어떤 차익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게 사실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그렇죠.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막 법률가도 아니고 법을 자세히 뜯어볼 기회가 없는데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업계 일이니까 좀 비교적 자세하게 봤거든요. 보면서 네.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느낀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에 맞춰서 각국은 법을 만드세요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프로님 정확하세요. 네. 네. 와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대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을 하니까 사실 클래리티 법안도 똑같은 구조가 아닐까 지금 전문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 패스트 팔로워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너무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 네. 저는 이제 강의나 발표를 많이 하는데 할 때 이제 크게 이렇게 입법 방향을 쉽게 설명드릴 때 그렇게 네. 설명드려요. 어. 미국은 자신감이 넘치는 규제를 한다. 내가 만들면 너는 네. 지킨다. 그렇죠. 이거죠. 내가 만드는데 나를 패싱할 수 있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지니어스 액트도 보면 그냥 달러는 우리의 법정 통하고 너희 다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잖아. 전부 우리 규제 적용이야.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준비자산은 다 미국 금융기관에 넣어야 돼. 라고 하면서 뒤에서 상호주의 예외를 조금 열어주긴 하지만 기본 네. 컨셉은 그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클래리티 액트도 아까 비슷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비슷해요. 그 어떤 측면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은 우리한테 와서 인증받으라는 거예요. 증권인지 아닌지. 네. 그 탈중앙화가 됐는지 됐는지 안 아닌지 됐는지. 예, 인증을 받으면 그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의 이제 법적 성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탈중앙화가 아직 안 됐으면 SEC의 그 증권법 규제를 받는 거고 되었으면 조금 완화된 규제를 받는 건데 그 자신감이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 한국에서 솔라나, 이더리움 다 들어와. 우리가 인증해 주겠어. 네, 이러면 판단하겠어. 그럼 너 증권이야? 라고 하면 증권법 준수하나요?
아니죠.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너네 시장 패스할게. 패스팅하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대국의 자신감으로 만든 규제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기에 미국은 큰 방향으로 저렇게 가면 우리가 따라가야겠구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똑같이 못해요.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관할권이 영국하고 싱가포르예요. 네. 그 일본은 이제 우리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일본은 시장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규제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되게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거고 근데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이 산업을 우리 관할권으로 가져올 거야 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심지어 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조차도 그런 목표를 되게 선언하면서 규제를 만들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아니면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연한 규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되게 신중하고 그동안의 금융규제 경험이 녹아든 규제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랑 영국은 항상 보는 편이고 물론 미국이랑 유럽연합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시장이 가진 어떤 위치 이런 걸 고려하면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 무조건 뭐 미국만 따라 하겠다 이거보다는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법들을 좀 보고 거기에 법안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것과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버무려서 정해져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다 네. 자국의 상황이 다르고 자기 시장의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관할권의 규제를 보면서 우리가 규제의 수준이 비슷하게 맞춰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잘 맞는 그런 좀 테일러된 그런 규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좀 오리지널하게. 그렇죠. 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예.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규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게 이제 KOL이라고 해서 네. 이걸 이제 이게 사실 모든 자산 분야에 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거를 KOL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디지털 자산 쪽에서만 불러요. 키 오피니언 리더의 약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네. 여기서 방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보도 물어다 주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생적인 커뮤니티인데 그렇죠. 그 투자 네.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천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예, 많이 미치죠. 예.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 관련한 규제가 제일 처음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FCA인가요? FC. 네. 예. 거기서 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현업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고 사실은 그렇죠. 이제 확산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참고해서 좀 이렇게 틈새 같은 이런 거를 좀 다질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미국의 규제, 뭐 EU의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굉장히 좀 기민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적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비슷한 수준의 법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상호적으로 맞습니다. 좀 봐주겠다 이런 네.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어쨌든 그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규제 얘기를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어렵다, 저거 투자에 도움이 되냐 하시는데 네. 오늘 딱 모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예.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분류가 되기도 했고 네. 코스피에서도 화제가 좀 됐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한다. 사실 맞아요. 이제 2024년부터 약간 들썩들썩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다시 진행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섹터가 다시 좀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크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원래 하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네. 2단계 입법을 마무리를 하는 게 하나가 이제 미션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진척도가 하반기에 좀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는 그 두 개가 일단 하나의 법안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지니어스 액트처럼 별개로 되어 있진 않고 정부가 만드는 법안도 제가 알기로는 별개 챕터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하나인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고 법안을 올해 발의하면 통과는 빨라도 내년 그러면 1년 정도의 네. 유예 기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는 유예 기간을 안 둘 수도 있어요. 미카도 그렇게 했었죠. 미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챕터를 먼저 시행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24년 6월부터 시행했고 나머지는 12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조금 더 서두르겠다라고 하면 네. 내년에 통과를 시키고 바로 발행 인가를 주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금융위에서 이제 그 혁신금융 서비스의 대상에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같은 이제 신규 영역도 포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라이선스 규제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들어가 있어서 그 가상자산 관련 법령들이 이제 샌드박스가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법을 다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제 샌드박스 형태로 한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서비스든 발행이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뭐 내년 정도에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아마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조금 구체화될 거고 실제로 서비스단에 붙이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되겠네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원하면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빅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랑 컨소시엄을 해야만 한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중요한 그 정책적인 어떤 규정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은행 중심 컨소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은행은 어쨌든 굉장히 그 어려운 라이센스, 우리는 은행 라이센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받은 대신에 무거운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라는 권역에서 책임지고 이 업무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급 결제 인프라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좀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인 어떤 공신력을 부여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은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그 발행을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보입니다. 예. 의사결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웹3의 어떤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공신력이라든가 또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아마 지금 그 방향으로 입법을 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렇군요. 시장에서 좀 관련해서 네. 의문이 있었던 게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교체가 됐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필모그래피나 하셨던 발언들이나 봤을 때 한국은행은 CBDC 쪽으로 여전히 미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저도 네, 그렇게 네. 봤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언 또 하셨고요. 총재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CBDC하고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병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스테이블 코인 개념을 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보면 되게 엄브렐라 텀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을 전부 다 예금으로 넣으면 그게 이제 CBDC죠. 약간 예금 네. 토큰 느낌으로 이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걸로 국채 토큰화도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해할 때는 포커스는 CBDC와 예금 토큰으로 구성된 요 이제 체계에서 한번 디지털 자산 실험을 한다. 이렇게 가고 계신 걸로 이해가 포인트가 돼요. 다르군요. 저희 업계에서 볼 때는 이제 네, 블록체인이 퍼블릭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건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이죠. 여기서는. 네, 네, 거기서는 프라이빗이고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RWA랑 토큰 영역에서도 좀 규제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해외 주요국이 하는 것과 우리의 STO 규제가 거의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대로? 측면인데요. 네. 네. 반대로요. 하나는
정형증권, 예를 들어 국채와 MMF와 펀드 토큰화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고 이제 유동성이 거의 없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만 네. 토큰화를 허용하느냐에 있어서 모든 나라는 정형증권을 하고 있어요. 비들 그렇죠. 같은 거 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형증권 토큰화는 허용되지 않고 정말 유동성이 없는 그 시장에 대해서만 지금 좀 열어주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또 하나가 블록체인의 요건인데 우리는 프라이빗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노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전자등록기관하고 예결원하고 그다음에 증권사, 계좌관리기관 요거밖에 없는 거죠. 네. 아, 예, 여기밖에 네. 없고 한 서너 개의 노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은 퍼블릭 체인에서 지켜야 되는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실은 방향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RWA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죠. 국제 토큰화를 하면 한국에서만 팔 건 아니잖아요. 네. 외국인이 사야 될 한국에서도 거잖아요.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네, 네. 한국에서 뭐 사겠지만 어쨌든 해외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퍼블릭 체인 돌아다니면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제도를 만들 때 지금은 이걸로 시작하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시행령에 이런 근거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오, 법안 자체는 예. 그 정형증권이 아닌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해서 가능하게 아.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분선원장을 쓰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시행령이잖아요. 네. 네. 시행령의 방향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시행령을 만들 때 지금은 사실은 법의 제도에 근거가 있어도 금융위가 좁혀서 시행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좁혀서 시행을 하더라도 법의 근거는 만들어놔야 나중에 퍼블릭으로 확장을 하거나 나중에 MMF를 토큰화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바로 법 개정을 또 뭐 시행령 개정 논의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만들 때 그 부분 반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저는 그냥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좀 보수적인 규제를 좀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글로벌하게 나아가고 싶을 때는 오히려 또 정반대되는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노드도 3-4개 중앙화가 약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CFTC에서는 이제 완전히 탈중앙화가 돼야 된다. 미국의 노드- 메시지는 탈중앙화, 네. 분산화해라. 분산화해라. 이거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뭔가 대안이나 규제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입법 과정의 논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시행령을 만들 때 적어도 예를 들면 글로벌 규제랑 정합성이 있는 뭐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상호 운용성을 갖출 것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면 우리 체인이 좀 프라이빗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든 퍼블릭을 붙일 수도 있고 나갈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도록 설계할 때 그 규격 자체를 이제 글로벌과 좀 약간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네. 예,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뭐 미국이 하듯이 다 열고 이렇게 하기는 또 우리 정서상 또 쉽지가 어렵죠. 않고 예. 그게 또 반드시 금융 안정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결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리스크 관리가 되면 확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를 위해서 이제 시행령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유연한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행령은 뭐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도 없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아, 지금. 네. 제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나와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RWA가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는 제일 지금 화제도 많이 되고 맞아요. 먹거리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작 뭔가 한국은 방향이 아직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네, 조금 제가 보수적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네.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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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자세하게 네. 진척사항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